중국의 우주 개발은 그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단 개념만 몇 개 보시면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창정이라는 건 저 한자로 보시면 알겠지만 장정이죠. 우리 대장정, 모택동이 했다는 그 대장정. 그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긴 여행, 롱마치, 영어로는 롱마치라고 번역을 하고요, 실제로. 긴 여행, 뭐 긴 행진 이런 뜻인데 당연히 로켓으로 우주에 나가니까 그런 이름 붙일만 하겠죠. 창정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 로켓입니다. 창정 1호, 뭐 창정 11호 지금 뭐 거기까지 왔는데 창정은 로켓의 이름, 즉 불을 뿜으면서 우주로 나가는 저 물건, 미사일로도 쓰이는 저것이 창정이고요. 선저우라고 또 이름이 있죠. 저거는 저 주죠. 그러니까는 신의 배란 뜻이겠죠. 이름 잘 짓습니다, 사실. 선저우, 저거는 우주선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하세요. 로켓하고 우주선이 뭐가 다른 거냐? 로켓은 이제 엔진이고요. 우주선은 저 로켓에다 실어서 우주에다 띄워 놓는 게 우주선입니다. 인공위성은 뭐냐 그럼? 인공위성이라는 것은 저 우주선이란 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신을 한다거나 사진을 찍는다거나 뭘 한다거나 혹은 뭐 첩보 활동을 한다거나 해서 특정한 임무를 가지고 위성은 그 인공위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대부분 이제 사람이 안 타고 있고요. 그런 상태로 크지도 않아요. 보통 인공위성이라는 건 뭐 길이 뭐 몇 미터 정도 크기입니다. 작은 거는 아주 작은 것도 있고 그런 걸 뛰어넘으면 그게 계속 돌고 있으면 그게 인공위성이고요. 선저우 저런 거는 이제 사람이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창정 로켓에 실어서 올리면 제가 분리돼서 우주 공간에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가 다시 뭐 돌아오든가 하는 것이 저 우주선이고요. 그럼 텐궁 우주 정거장은 또 뭐냐? 텐궁 이제 천궁, 저건 뭐 하늘의 궁전이라는 뜻이죠. 저거는 우주 공간에 비교적 길게 떠 있으면서 뭐 몇 년씩 떠 있기도 합니다. 길게는 뭐 10여 년이 될 수도 있고 길게 떠 있으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한마디로 좀 우주 정거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큰, 그러니까 위성보다 크겠죠, 일반 위성보다. 그런 게 우주 정거장이고 창어, 저거는 이제 중국의 뭐 고상가 무슨 저 신화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창어는 달 탐사선의 이름입니다. 저거는 이제 실제로 지금 달에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창어란 이름으로 중국은 달 탐사를 하고 있어서 저렇게 뭐 다른 자잘한 이름도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크게 중국의 우주 탐사는 우주 개발은 4가지의 이름이 붙어 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저 하드웨어, 그러니까는 장비를 의미합니다. 창정 로켓, 선저우 우주선, 텐궁 우주정거장, 창어 달 탐사선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창정 로켓에다가 선저우 우주선을 싣고 올릴 수도 있고, 텐궁 우주선을 싣고 올릴 수도 있고, 우주정거장을 싣고 올릴 수도 있고, 창어 달 탐사선을 싣고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모든 이제 우주에 올라가는 역할을 이제 창정 로켓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이건 뭐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그냥 우주선과 로켓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옆에 뭐 우주인은 그렇게 신경 쓰셔 보실 필요는 없지만, 저 옆에 있는 저 로켓, 우리가 나로 볼 때 저 하늘로 바로 올라가는, 지상에서부터 올라가는 저게 로켓이고, 우주에 올라가서 막상 저 다 버립니다. 밑에 있는 다 버리고 로켓은 저 안에 이제 저 선저우호가 들어 있었던 거죠. 위 꼭대기 쪽에. 저걸 꺼내가지고 우주 공간에 이제 궤도에 올려놓으면 저게 이제 우주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말도 되게 좀 뉴스 같은 걸 봐도 좀 헷갈리게 해요. 선저우 뭐 8호를 발사했다. 발사한 건 사실은 창정 로켓인데요. 그 속에 선저우가 올라간 건데 그렇다고 선저우가 안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말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건데 저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저 로켓은 다 버리는 거다. 요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또 회수에 다시 쓰긴 합니다만은. 자, 우리가 좀 실감나게 이제 2012년에 있었던 선저우 9호 발사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970년 이후에 계속 열심히 중국은 우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40秒。 10、9、8、7、6、5、4、3、2、1，点火。起飞！10、210、16分03秒57毫秒。10、210、16分03秒57毫秒。
And so begins China's space adventure. 东风程序转弯， There's no one on this rocket though. Manned missions are expected to start next year. 跟踪正常。 Tiangong, roughly translated as the Heavenly Palace, is a step towards building a space station like the ISS. 자, 그런데 저렇게 선조 9호가 지금 창정 로켓이 올라가서 선조 9호를 이제 궤도에 저렇게 띄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면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선조 9호가 저렇게 올라가서 이미 가 있던 텐궁 1호 우주 정거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쟤랑 도킹을 했습니다. 지금 도킹하는 실황이에요, 저게. 그리고 선조 9호는 유인이었기 때문에 유인 우주선 선조 9호에서 사람들이 사람이 이제 타고 있지 않던 텐궁 1호로 옮겨 탔어요. 저거를 이미 중국은 2012년에 했다는 겁니다. 저거는 미국과 소련밖에 한 적이 없는 거죠. 유럽도 하지 못한 것을, 일본도 하지 못한 것을 중국이 이미 7년 전에 저걸 해낸 겁니다. 저게 느릿느릿하니까 쉬워 보이시죠? 저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냐면요. 쟤네들이 지금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뭐 한 사람 걷는 것보다 느리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 자동으로, 전부 자동으로 이루어졌고 완벽하게 이런 거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업적이고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근데. 저희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둘의 속도는 음속의 한 20배.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게 저게 지금 두 개가. 그래야만 지구 궤도에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 20가 시속 2만 킬로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 속도면은 여기서 뉴욕까지 이제 한 40분 걸리겠네요. 그런 속도예요. 근데 왜 이렇게 느려 보이냐? 둘의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이죠. 상대 속도라고 하죠, 물리학에서는. 저 둘의 속도를 그냥 저 시속 2만 킬로로 날면서 둘 다 속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의 똑같이. 그래야지 도킹이 되는 거죠. 이 컨트롤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엔 느려 보이지만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게. 쉬우면 아무나 하게 해요, 그냥. 아무나 하면 되죠, 그냥. 예. 사실 근데 이게 첫 도킹은 아니었어요. 이미 2011년에 무인 우주선 선조 8호가 올라갔고요. 지금 방금 보신 건 유인 우주선 선조 9호였고, 무인 우주선이 올라가서 무인이었던 텐궁 1호 우주정거장하고 도킹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도킹하는 데 성공하고, 저렇게 실험을 한 다음에 2012년 6월 16일에 3명이 탑승한 방금 보신 선조 9호가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6월 18일 날 텐궁 1호하고 도킹을 했고, 방금 보신 그 도킹입니다. 그리고 저기 13일 동안 저기 이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2013년 6월 25일에 내려왔고요. 도킹을 해제했고요. 그 다음에 6월 26일 날 내몽골로 귀향한 선조 10호 팀이란 말이 있듯이 선조 10호도 이제 유인 우주선으로 다시 우주에 갔다 왔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인 우주 위성의 역사는 1970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미 사람이 탄 상태로 우주에 나가는 것도 2010년 이후로 여러 번 지금 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우주에 가고 안 가고는 둘째 문제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제가 2016년,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있은 한참 후에 2016년에 선조 11호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 텐궁 2호, 그러니까 텐궁 1호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떨어집니다. 텐궁 2호가 올라간 상태에서 걔랑 다시 도킹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연합뉴스 TV가 뉴스로 보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중국이 쏘아올린 유인 우주선 선저 11호가 이틀간의 비행 끝에 실험용 우주 정거장 텐궁 2호와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네, 중국의 우주 공간에서 도킹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베이징에서 심재훈 특파원입니다. 이 연합뉴스 이 뉴스에서 이 2016년에 5년 6년 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최초로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느 소스로 지금 뉴스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거 인터넷에 다 있거든요. 인터넷에 이런 사실들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에 저거 올라간 걸 보고 첫 도킹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중국의 과학기술이나 저쪽의 움직임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이런 뉴스가 나와도요, 항의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차피. 저 같은 사람이나 굳이 귀찮아서 안 하고, 근데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체 적은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이 뉴스 본 사람은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2016년에 이르러서 중국이 저걸 해냈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주변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거는 좀 짚고 넘어갈 문제고, 왜 짚고 넘어가야 되냐 하면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좀 주변에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뭐 어쩌고라고 계속 생각하고 깔보고 있는, 때로는 뭐 관광객들 와가지고 시끄럽고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런 중국에 그런 면도 있을지 모르나 한편으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또 우리가 발전시키는 뭐 속도라든가 타이밍도 결정하고 우리 예산 쓰는 거라든가 기타 등등 다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굳이. 예. 저렇게 틀리고 있다는 거. 다음에 아까 우주정거장이라고 말씀드린 이제 올라가서 1년, 2년씩 올라가 있던 텐궁 1호가 작년 4월 2일에 남태평양 앞바다에 추락했는데 이거 혹시 뉴스 기억나세요? 우리 한국에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때 난리 쳤었습니다. 추락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에 뭐 그때 이제 이런 거 보여주면서 예, 중국 위성 텐궁 1호가 이런 저 밝은 라인들 저쪽에 추락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 추락 확률이 3,600분의 1이다. 혹시 모르니까 뭐 무슨 조심하고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서야 사람들이 중국이 어쨌든 여기 위성이라고 그랬죠 지금? 예, 사실은 위성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우주정거장이라는 말이 맞고요. 중국이 우주정거장을 우주에 띄워놓은 걸 이제서야 사람들이 좀 알겠구나. 추락한다는 얘기 듣고 아예 올라간 건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저게 중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화리를 치는구나. 중국의 기술력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떨어져서 우리나라에 떨어지면 어떡해, 우리 집에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사실 거의 전무했어요. 3,600불이 훨씬 작았고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뭐 잘 떨어졌습니다. 그냥 여기 대부분이 이제 불타 소멸되지만 일부가 이렇게 떨어지죠. 저거는 이제 소멸될 때 상황이고요. 사실은 저렇게 통째로 떨어진 건 아니고 굉장히 작은 조각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예정대로 남태평양에 다 위험하지 않은 곳에다 떨어졌는데 중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 이제 뭐 큰일 난 것처럼 좀 난리를 친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발전돼 있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러고 나니까 이제 텐궁 2호도 올라갔다가 텐궁 2호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건 얘네들이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좀 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고 아까 도킹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테스트 해보고 시험해보고 실험해보고 이제 떨어뜨리는 건데 텐궁 2호는 언제 떨어졌냐? 예? 며칠 전에 떨어졌어요. 며칠 전에 7월 19일 날. 이 얘기 보셨어요? 아무도 모르시죠? 이 두 가지입니다. 역시 우리는 여전히 중국의 우주 과학개발 움직임에 관심이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텐궁 1호 때나 비슷한 상황인데 텐궁 1호 때 보고는 이제 저게 뭐 잘 떨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막 중국이 과학 기술이 부족해서 이걸 제어를 못해서 저런 게 날다가 힘이 빠져서 떨어져서 무슨 원자폭탄 같이 뭐 지상에 떨어지고 이런 걱정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거의 뉴스에 다루지도 않았죠, 저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열흘도 안 됐잖아요, 그죠? 예, 열흘 전에 8일 전에 떨어졌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남태평양 아주 안전하게 이제 들어와서 소멸됐죠. 이 텐궁, 천궁의 목적은 뭐냐면 중국이 이제 앞으로 텐궁 3호를 또 발사를 할 건데요. 우주 공간에다가 제대로 이렇게 여러 섹션이 나누어져 있는 저런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밖에 없죠. 물론 이제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사실 굉장히 많은 나라가 연합해 있긴 한데 그 ISS라고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그러니까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뭐 유럽 우주국 ESA라고 해요. ESA. 유럽 우주국 이런 데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꽤 커요. 길이가 한 100m 되니까. 꽤 큰데 요게 이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미국이 이제 대부분을 사실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이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걸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매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예. 자기네들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철수하고 누가 이거 쓸 사람 올라와 써라. 매물로. 근데 완전히 매매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는 7년간 뭐 3조 원? 이런 개념으로 리스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었는데 제가 뉴스공장 나와서 이거 사자고 그랬어요. 7년간 3조 원이면 우리 저 4대강 할 때 20 몇 조 드리고 했는데 그것도 뭐 이후에도 계속 돈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7년간 3조 원이면 해볼만 하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세 주고 그렇죠? 이렇게 뭐 중국인 애들 세 주고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정말 다른 나라가 구입을 안 하면 미국이 이걸 버릴 겁니다. 떨어뜨리지는 않겠지만은 이 국제 우주정거장을 이제 관리 안 된 상태로 그냥 방치를 해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텐궁 3호가 올라가서 저 중국의 계획대로 저게 완성이 되면 이제 당분간은 우주 저 정거장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중국이 좀 굉장히 과학기술을 많이 우주 탐사 쪽에 많이 발전시키고 있다는 걸 또 단적으로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우주 개발하면 달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달에 갔느냐? 갔습니다. 사람은 갔느냐? 아직 안 갔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약간 얘기를 드릴 텐데 2007년 창어란 아까 이름부터 딱 말씀드렸는데 창어 1호가 이미 12년 전인 2007년에 갔고요. 얘는 착륙을 한 건 아니에요. 달에 들어가서 달 궤도에 들어가서 달을 돌다가 사진을 많이 찍었고 2년이나 그러고 있다가 즉 달의 인공위성이 됐던 거죠. 2년이나 그러고 있다가 달 표면에 충돌을 시킵니다. 충돌을 일부러 시키면서 내려가면서 사진 찍고 뭐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왔고요. 그 다음 3년이 지난 2010년에 창어 2호가 갑니다. 얘가 아주 좀 물건인데 달 표면에 이미지들을 좀 좋은 카메라를 갖고 가서 업그레이드를 했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2011년에 라그랑주점에 도착을 했다. 2012년에 소행성 토타티스를 탐사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얘도 달에 내리는 애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파란 게 지구잖아요. 지구를 이렇게 돌다가 갔습니다. 가서 옆에 하얀 게 저 달이죠. 저 달에 이제 궤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기서 사진을 찍은 거죠. 달의 인공위성으로 돌다가. 그런 다음에 저기서 벗어납니다. 얘가 뭐 연료도 남아돌고 여러 가지로 힘이 넘쳤어요. 그래서 저 뒤에 중간에 타원형으로 긴 동그라미 있잖아요. 저희가 라그랑주점이라는 게 저 L2 포인트라는 게 저건데 예, 중력 안전점이죠. 저게 지구의 중력하고 달의 중력이 미묘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게 결합이 돼서 저 지점에서는 뭐 L1, L2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L2 지점에서는 중력적으로 굉장히 안정되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주선을 띄워놓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선을 띄워놓으면 제가 저 L2를 중심으로 저렇게 회전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주는요 중력이 대부분 없다시피 하거나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물건을 한 군데 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선 내부 같은 거 사진이나 뭐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뭐 이런 거 띄워놓으면 얘가 가만히 있고 자꾸 가잖아요. 자꾸 여기저기로 조금만 힘을 더 툭 해놔도 이렇게 가서 저 벽에 부딪히고 이렇게 둥둥 멈춰놔도 손대다가 살짝 건드리면 또 이렇게 쭉 와요. 그러니까 뭐를 공중에 띄워놓기는 쉬울지 몰라도 얘를 고정시키려면 뭘 걸어놔야 되지. 우리 이 중력이 있는 이 세상에는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땅이 잡아주니까. 근데 이 잡아주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뭐 몸도 날아가서 벽에 부딪히고 어깨로 부딪히고 머리도 부딪히고 고생들 많이 합니다. 저런 데서는 마찬가지죠. 저 우주선을 저 바깥으로 내놨는데 쟤를 여기로도 안 보내고 저기로도 안 보내고 그냥 그 지점에 고정시켜 놓는다. 이게 불가능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중심으로 항상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공전을 시켜야 됩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그런 식으로. 저 라그랑주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서 돌다가 또 힘이 넘쳐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저기 보시면 소행성 나오는데 저 소행성 가까이 가서 저 소행성하고 상대 속도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도킹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둘 다 굉장히 빨리 움직이지만 두 개의 속도를 맞추면은 서로 간에는 느리게 보이겠죠. 그래서 왜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100km 달리면 옆에 100km 달리는 차가 똑같이 보이는 건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멀리 떨어져 보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대 속도를 제가 저 창어 2호가 저 소행성하고 맞춰가지고 상대 속도 10km까지 맞춘 거예요. 시속 10km까지. 그 정도로 가까이 가서 사진 찍고 저런 달 탐사선이 저 난리를 치고 태양을 중심으로 뭐 지금 돌고 있고요. 뭐 소행성 굉장히 멀리까지 나갔다 돌아오는 등 달 탐사선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을 남겼기에 제가 재활용 여정이라고 말을 붙인 게 달 이후에 굉장히 리사이클이 많이 되면서
일정이 없었던 것까지 해낸 그런 케이스입니다. 굉장하죠. 사실 저기까지 뭘 보냈다는 것은 지구에서 1억 킬로미터 거리까지 갔었거든요. 지구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이 지구 태양 거리에 바깥쪽으로 나갔지만 지구 태양 거리의 3분의 2 정도까지 멀리 나간 케이스입니다. 달 탐사선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과하죠. 그런 다음에 드디어 창어 3호에 이르러서는 달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무인이지만 저게 얼마 만에 벌어진 일이냐? 1976년 소련의 루나 24호 저 때 이후 달에 착륙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기계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30년하고 37년? 그죠? 37년 만에 인류가 뭔가를 만들어서 달에 보는 게 저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달을 완전히 버리고 있었던 거죠, 인간이. 근데 중국이 그걸 또 해냅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이거 보이시는 거는 옥토끼라는 이름의 로버. 그러니까 달에 이제 바퀴 달려서 다니는. 제가 이제 달 표면을 다니면서 이제 사진도 찍고 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창어 4호는 올해 초에, 이것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해 초에 다시 달에 착륙을 하는데 달의 뒷면에 착륙을 했어요. 달의 뒷면, 왼쪽에가 착륙되는 거 오른쪽이 이제 옥토끼 2, 쟤는 또 이제 바퀴 달려서 이제 돌아다니는 월면차인데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서로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예, 그 현장에서 달에 내려서 서로 사진을 찍어준 거라 실제 사진이고요.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 처음으로 달 뒷면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미국도 소련도 아무도 안 했던 일을 중국이 한 거예요. 틈새를 노린 거죠, 사실.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달 뒷면 착륙이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뭘 해냈다라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를 중국이 잘 짚은 건데, 근데 저것도 사실 그냥 하면 되는 일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은 왜 뒷면에 가는 게 어려우냐? 즉 달의 뒷면이란 건 뭐냐? 우리 달 보시면 달이 뭐 보름달 됐다가 초승달 됐다 하지만은 실제로 달 보이는 표면 자체는 항상 똑같거든요. 뒷모습이 안 보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달이 이렇게 돌기 때문입니다. 달은 자전하는 속도하고 지구를 동전하는 속도하고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똑같아요. 29일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런 식으로 항상 같은 면이 지구를 보는 상태로만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은 면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달의 뒷면을 처음 본 게 미국과 러시아가 무인 우주선 달을 궤도를 도는 우주선을 보낸 다음에야 달 뒷면을 처음 볼 수 있었죠. 사진으로라도. 저기에 이제 처음 착륙을 한 게 중국 창어 4호인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뉴스에 나름 나왔습니다. 지난달 발사된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세계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창어 4호는 무인 로봇차를 활용해서 달 표면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창어 4호가 지구에 전송한 달 뒷면의 사진입니다. 달의 남극 일대로 추정되는데 이처럼 달 뒷면의 표면이 인류에게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중국 당국은 창어 4호가 한국 시간 오늘 오전 11시 26분 달 뒷면에 착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8일 중국 쓰촨성에서 창정 3호 로켓에 실려 발사된 지 20여일 만으로 미국과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발사 나흘 만에 달 궤도에 진입한 창어 4호는 지난달 30일 예상에 따라 착륙 준비 궤도에 진입하는 등 착륙 절차를 순조롭게 밟았습니다. 달의 앞면보다 훨씬 더 험난한 지형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직에 가까운 궤도로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착륙선이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달 뒷면으로 들어가는 순간 교신이 끊기는 문제는 앞서 통신 중계 위성 최차오를 쏘아올리는 방식으로 극복했습니다. 창어 4호는 조만간 옥토끼란 뜻의 무인 로봇차 V2를 내보내 달 뒷면의 토양과 광물을 분석하는 등 본격 탐사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국 매체는 우주 강대국 건설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인 동시에 우주 발사체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해는 달의 뒷면에까지 착륙해서 아주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고요. 방금 얘기한 저희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냐면 달의 뒷면은 항상 뒤에 있기 때문에 달의 뒷면으로 방금 나왔지만은 우주선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구랑 교신이 안 됩니다. 전파가 다 막혀버렸어요. 전파는 직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막히면 이제
통과해서 지나갈 수가 없게 되고 밖으로만 이제 퍼지게 되죠. 그래서 방금 이제 그 라그랑주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력 안정. 저 L2 아까 창어 창어 2호. 창어 2호가 가서 돌던 저 지점인데 저기에 먼저 위성을 보냈어요. 위성을 보내가지고 저기다 띄워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로켓을 창어 4호를 쏜 거고요. 저 띄워놓은 애가 이제 L2점 저기를 대해서 돌고 있으니까 저기서 보이는 데는 달의 뒷면이죠. 그래서 달의 뒷면에서 창어 4호가 신호를 저 L2 쪽에 가 있는 지금 최자호라는 저 우주선에다 쏘게 되면 제가 그걸 받아서 지구로 중계를 해주는 거죠. 저 중계 위성을 먼저 띄우지 않으면 착륙 제어도 할 수 없고 사진도 받을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런 걸 미리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안 한 일을 내가 그냥 훅 하면 되지 이런 수준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제 저런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그거를 중국이 아주 제대로 쉽게 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중에 창어 5호를 또 쏠 계획이 있는데 요것의 차이는 뭐냐 하면 가서 사람은 여전히 안 탑니다만은 가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가서 그냥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가서 내려서 저기서 월석 같은 걸 채취해서 다시 이제 지구로 돌아오겠다. 요 밑에 보시면 저 낙하산 그림 같은 거 있죠. 저런 식으로 지구로 아폴로 돌아왔듯이 그런 식으로 돌아오겠다는 게 올해 중 계획입니다. 저걸 해내면 그 다음에는 사람을 보낼 수 있게 되죠. 사람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돌아오려면 지구로 돌아오는 저 기술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걸 하고 나면 이제 창어 6호, 7호 이럴 때는 사람을 보내겠죠. 그러니까 눈앞에 왔습니다. 중국 지금 인간을 달에 보내는 것도. 그럼 이제 달 탐사랑 관련돼서 물론 이제 우주 탐사라는 것이 굉장히 기초과학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중국도 물론이지만 미국도 지금 달 탐사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달 탐사 계획 다 새로 세우고 있고요.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인도도 그렇고 달 탐사 계획이 갑자기 막 붐을 이루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이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옛날에는 70년대 이럴 때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돈과 힘을 가진 나라가 미국과 소련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돈과 힘과 기술과 그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은 면이 있죠. 그래서 일본, 중국은 꽤 빨랐던 편이고 인도나 심지어 우리나라도 지금 2030년 달 착륙 계획이 있잖아요. 무인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따라잡은 면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자원이라는 게 새로 대두가 된 겁니다. 70년대 아폴로가 달에 갔을 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이 살기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그냥 발을 내딛었다는 게 굉장한 의미는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뭔가 이익을 얻을 게 있느냐면 전무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바로 이제 저 물질 때문인데요. 헬륨3라는 겁니다. 헬륨이란 것 자체가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헬륨은 이제 그냥 일반 헬륨인데요. 태양엔 굉장히 많지만 지구에는 그렇게 많은 저 물질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익숙하죠. 왜냐하면은 헬륨 기구, 풍선 이런 얘기. 수소 대신에 많이 쓰잖아요. 가벼우니까. 그리고 헬륨 이렇게 흡입하고 말하면 그 막 높은 목소리 막 나오고 웃기잖아요. 그런 정도로 쓸 헬륨은 있을지 모르나 정말 많이 쓸 헬륨은 이제 지구상에 별로 없는데 게다가 헬륨3라는 거는 이제 조금 헬륨에서 또 동위원소죠. 헬륨에서 조금 다른 일반 헬륨하고 다른 물질인데 지구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태양에서 날라오는 건데 지구상에서는 지구에 둘러싸고 있는 게 원체 많으니까 전자기대라든가 대기라든가 이런 거에다 튕겨나와가지고 지구상엔 거의 없는데 달에는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는 대로 다 쌓이거든요. 그래서 헬륨3가 수십억 년 동안 쌓여가지고 최소한 100만 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거를 어디다 쓰겠다는 거냐? 뭘로 할 수 있느냐 저걸로.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도도 알아냈습니다. 헬륨3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들도 다 파악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걸 캐겠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SF에서나 보던 저런 데 가서 우주에 가서 이제 자원 캐오는 게 거의 실용화 직전에 도달해 있는 건데 이렇게 태양에서 바로 달로 떨어져 온 물건들이다. 몇 미터씩 쌓여 있대요. 그럼 이건 무엇이냐? 바로 에너지원입니다. 어떤 에너지원이냐? 핵융합 에너지원입니다. 일단 에너지 효율을 보시면 보통 이제 핵융합이라고 하면 아직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태양이 열을 내는 원리죠.
태양이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면서 열을 내고 있는데 수소폭탄이기도 하죠. 수소폭탄은 좀 미묘합니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을 먼저 터뜨려서 원자폭탄으로 다시 점화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핵융합에는 초고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초고온, 초고압이 필요해서 그 상태를 태양에서는 쉽게 만들어지죠. 태양이 그런 데니까. 근데 지구상에서는 아직 잘 못 만들고 있고 핵분열은 쉽습니다. 핵분열은 우리가 보통 핵무기, 발전소 하는 건 다 핵분열이거든요. 핵분열은 얼마나 쉽냐면요. 이론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그걸 발견하기는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걸 제어하는 건 어렵지만, 원리 자체는 되게 쉬워요. 핵폭탄 어떻게 터지는지 아세요? 원자폭탄? 불 붙일까요, 이렇게? 아니면 도화선 이런 데다가? 아니면 망치로 때리면 터질까요, 그게? 버섯구름을 일으키면서? 이걸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다들. 저는 당연히 직업이 이런 거니까 알고 있죠. 핵폭탄은요, 우라늄, 이런 거, 임계 질량 이런 게 있어요. 즉, 임계 질량이 예를 들어서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얘기했는데 20kg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터뜨리면 되느냐? 오른손에 10kg의 우라늄을 줍니다. 왼손에 10kg의 우라늄을 줍니다. 이걸 붙이면 돼요. 붙이는 순간 터집니다. 붙이는 순간 임계 질량이 20kg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한 덩어리가 되는 순간. 그 순간 내부에서 움직이는 원자의 양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커지면서 이게 소위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터지게 돼요. 즉, 이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물질 두 개를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히로시마 원자폭탄, 나가사키 원자폭탄이라는 것들도요, 그건 이제 이런 미사일에 실린 게 아니고 비행기가 실어 가서 떨어뜨렸잖아요. 이런 폭탄이었잖아요. 끝에 두 개의 우라늄이 있었고요. 두 개의 화약이 있었어요. 그 화약을 터뜨려서 얘를 두 개를 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터져요. 플루토늄은 요즘은 이제 우라늄 쓰는 행동이 거의 없습니다.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정제되는 거기 때문에 플루토늄은 자연계에는 거의 없습니다. 플루토늄은 7kg만 모아놔도 터집니다. 3.5kg, 3.5kg, 7kg 붙이면 돼요. 붙이면 터지는 게 원자폭탄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원자 에너지의 문제는 폭탄도 폭탄이지만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사건도 있고 위험하고, 그리고 방사능이 나오고 또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은데, 핵융합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핵융합은 그냥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핵이라는 이름을 쓰긴 하지만, 이거는 물질과 물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떼는 게 아니고 붙여가지고, 방금 붙임 선정에서 좀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핵분열은 원자핵을 작은 다른 원소로 분열시키는 거지만, 이거는 원자핵을 더 큰 원소로 합쳐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기는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방사능도 거의 안 나오고 폐기물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은 지구상의 에너지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헬륨3가 그 원료고요. 헬륨 1톤의 에너지 효율은 석유 1,400이 아닙니다. 1,40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는 에너지 효율이 석유의 1,400만 배입니다. 그렇기에 달에 있는 헬륨3를 지구로 100만 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만약에 다 가져와 쓰게 되면 어느 정도로 쓸 수 있느냐? 전 세계 인구가 1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저러니 저 눈독을 안 들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인구도 늘어나든가 나중에 에너지를 더 많이 쓰면 저보단 적게 쓸지 몰라도 1000년만 써도 그게 어딥니까? 그죠? 당장에 지금 게다가 저 핵융합을 진짜 제대로 쓰게 되면 이산화탄소 발생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는 온실가스 이런 문제도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유익해서 지금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융합로 저런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핵융합로 실험용이죠, 지금은. 핵융합로 기술은 꽤 발달한 나라고 저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걸 가지고 발전을 한다거나 이러기는 좀 무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이 발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계는 저기에 투입되는 에너지보다 나오는 에너지가 많아야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투입되는 에너지가 극단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긴 하지만 전혀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아직은 쓰지 못하지만 몇십 년 후에 2055년이나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나라가 지금 연구를 하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만 일단 성공을 하면 말씀드린 대로 헬륨3 달에는 쌓여 있고, 달은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사실 지구에서.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에너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어떤 비관적인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사실 굉장히 지금
전망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로켓 발사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이거 무슨 얘기냐? 중국이 로켓을 뭐 아까 그 창정 로켓을 많이 쏘는데 그게 자기네들 뭘 보내기 위해 쏘지만은 외국 그 인공위성을 쏴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즉 돈 받고 이제 수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이 자기네 로켓이 뭐 있는 나라들이야 그럴 필요가 없지만 자기 로켓이 없지만은 위성을 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신 위성 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위성이 필요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중국이 또 싸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주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놀라운 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자, 2018년에 나라별 로켓 발사 횟수를 비교를 해보면 1위가 중국입니다. 미국을 앞섰습니다. 저거는 본인들이 필요해서 쏜 거, 뭐 수주받아 쏜 거 다 합친 거죠. 작년에 중국이 로켓을 39개를 샀어요. 미국은 31개. 전부 다 합쳐서 지금 100개가 좀 넘는데요. 러시아 20개 이래서 러시아의 2배 가까이 쏜 거고요. 저 정도로 중국이 이 로켓 발사를 많이 하고 그만큼 또 저런 거는 많이 할 만큼 기술이 또 축적이 되게 돼 있죠. 그리고 2018년에는 실패한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39개가 다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기술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저런 식으로 저걸로 돈도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앞질렀다라는 게 수십 년간 계속 이제 미국이 1위를 하고 있다가 지금 미국을 앞지른 상황이고요. 국가 항천국, 저기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나사 같은 곳이죠, 한마디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우주 관련된 거를 총괄하는 게 국가 항천국이고, 로켓 발사는 항천과기집단공사라는 한국말로 보면 참 이상한 괴기하다시피 하는 저런 이름을 갖고 있는 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국이 발사한 저 로켓들 중에 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GPS 위성을 중국이 19개를 올려놨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 뭐 내비 쓸 때나 핸드폰에 지도 이거 다 GPS 받아서 하잖아요. GPS가 이제 우주에 떠 있는 그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위성들인데 지금 우리는 전부 미국 걸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30몇 개를 이제 쏘아놓은 상태고 미국이 군사용으로 처음에 올렸던 거죠. 우리가 지금 받는 신호는 전부 미국의 GPS 위성 신호인데 러시아도 좀 올라가 있었고요. 중국이 작년부터 이걸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 하면 일단 이 미국이 만약에 이 GPS를 지금 전 세계에 풀어놨거든요. 근데 저거를 쟤네들이 만약에 막아버린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내비는 하나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지도는 하나도 쓸 수가 없게 돼요. 그 미국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저거 자체가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GPS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그 신호를 꺼버리면 우린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GPS 기반으로는. 그런 상황은 근데 미국만 있었던 게 아니죠. 미국이 전 세계 다 풀어놨기 때문에 미국의 GPS 위성 신호에 의존한 나라는 다 똑같은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냥 미국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 저거를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장점들이 있느냐? 방위 시스템의 독자 운용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군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중국의 미사일이라든가 뭐 배라든가 특히 배 같은 경우에 군함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다 GPS를 통해서 위치를 알잖아요. 옛날에는 바다 위에서 배 위치를 안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요즘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GPS를 다 쓰니까. 근데 중국 군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미국의 GPS를 쓰고 있는데 혹은 러시아의 GPS를 쓰고 있는데 쟤네들이 뭐 중국이랑 사이가 나빠져서 저를 끊어버린다. 그럼 중국의 함선들이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사실상. 이런 문제, 뭐 로켓, 미사일 어디서 떨어뜨리는 그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중국은 자기네들이 저걸 직접 우주공간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걸 지금 하고 있어요, 중국이. 미국 소련밖에 못했던 일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 밑에 줄에 자국 스마트폰 자동차 등과 연동한다는 얘기인데 저런다면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100% 그렇게 됩니다. 중국에서 스마트폰, 화웨이가 됐든 뭐 샤오미가 됐든 스마트폰을 내놓을 때 얘네는 이제 신호를 그 속에는 미국의 GPS 위성 신호를 받는 칩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위성을 갖고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쓸 때가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이제 저 GPS 시스템은 미국이 아닌 중국에 의존하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와 관련된 권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에 달리는 내비도 중국산 자동차들은
다 이제 중국 GPS를 쓰게 만들어 버리고 그런 식으로 저거를 저런 데까지 지금 손을 뻗고 있는 것이고 저걸 위해서 또 로켓을 또 많이 발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또 민간 업체들도 이미 로켓을 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국 과학 뭐 이런 거 우습게 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기 뭐 3개의 업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작년 10월에 발사를 해서 로켓 자체는 성공을 했습니다. 랜드스페이스라는 데가. 근데 위성을 수주를 받아서 올렸는데 위성은 제대로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은 지금 민간 업체가 이미 저걸 하는 경지에 이르렀고요. 또 올해 한 달 전에는 서해에서, 그러니까 중국 영이겠죠, 물론. 중국에도 황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도 황해라고 하지만, 황해 해상에서 중국영에서 창정 11호를 해상 발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위성 7개를 한꺼번에 실어가지고 올렸거든요. 예, 저 해상에다가 이제 플랫폼을 설치를 하고 바다 위에다가 그걸 쏘는 건데, 근데 저게 좀 신기한 게요. 다시 보시면 저 불이 처음부터 나질 않아요. 저때 처음에 저걸 콜드 런치라고 하는데 처음에 기계로 띄워놓고 그 다음에 진짜 로켓 점화는 저기서 하는 겁니다. 저 지점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총같이 쏜 거죠, 일단. 그런 다음에 로켓은 저 공중에서 점화를 시켰는데 저게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저런 식으로. 왜냐하면 저게 잘못되면 그냥 떨어져 버리잖아요.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저게. 근데 저거를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저걸 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해상이니까, 해상에 이제 나무 판때기란 말은 그렇죠. 아주 훌륭한 것이겠지만, 아주 훌륭한 플랫폼을 띄워놨겠지만, 어쨌든 물 위에 띄워놓은 거니까, 이제 로켓을 밑으로 바로 이렇게 쏘게 되면 이제 밑으로, 물 밑으로 뭐 내려간다거나 여러 가지 심한 출렁거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쟤를 여기서 먼저 쏜 다음에 공중에서 점화를 했습니다. 저걸 이제 한 달 반 정도 전에 아주 따끈따끈한 영상이죠,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중국의 지금 우주 개발, 우주 탐사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미소 다음 가는 수준에 분명히 도달했습니다. 오히려 유럽보다 어떤 면에서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엄청난 돈과 인력을 투자를 하고 또 섭외를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영화 영상을 한 1분 보실 텐데 이게 올해 개봉한 SF 영화 유랑지구라는 영화예요. 이걸 보시면 이제 지구하고 목성이 충돌하게 돼가지고, SF 영화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지구랑 목성이 충돌하게 돼가지고 보통 같으면 지구를 버리고 도망갈 텐데 이건 중국인들이 나서서 중국의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를 아예 움직이는 얘기예요. 예, 지구 전체를 아예 그 유랑지구란 말처럼 지구 전체를 아예 가지고 탈출한 얘기인데, 이걸 보면 중국인들의 그 자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엔 저런 건 다 미국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하는 거예요. 영화도 잘 만들었어요. 저런 식으로 이제 재앙이 오고요. In 37 hours, 4 minutes and 12 seconds, Earth will collide with Jupiter. 12. The Wandering Earth project has failed. 중국 스케일 납죠. 지구를 옮긴답니다, 통째로. 쟤네들은 아무튼 간에 생각하는 게 뭐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중국 로켓들이 주축이 돼서 지구를 옮긴다는 얘기예요. 네. 네. 중국인들이 지구를 구원하는 건 저런 식이죠. 통째로. 자,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에 중간에 이런 데 보시면 자꾸 이걸 왜 제가 저 해하고 저 팬더하고 있는 사진이 계속 나왔는데 왜 이걸 배경으로 쓰시나 궁금하셨을 거예요. 저게 그냥 제가 갖고 온 게 아니고 이코노미스트라는 유명한 잡지죠. 경제 잡지. 2019년 1월호의 표지였습니다. 레드문 라이징. 레드문이란 건 이제 저 중국을 뜻하는 걸 테고
그리고 밑에 적혀 있는 말은 중국은 과학을 독점할 것인가, 그러니까 중국이 과학을 지배할 것인가, 이런 문구를 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과학기술이 우주과학기술을 포함해서 과학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런 우려가 느껴질 정도로 그 가속이 계속 붙고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면서 동시에 또 알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